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박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국 확정했습니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당 내홍이 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강원도 최다선인 권성동 의원이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국회 나오와 좌우지간에서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G1 뉴스쇼,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오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법원 판결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 굵직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죠? 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까지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어제 법원 현장에 갔었는데 날씨가 유독 춥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강릉에서도 일찌감치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초조하게 재판 결과 기다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열린 김건희 여사 공판은 생중계가 됐습니다. 보셨겠지만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등은 무죄가 나왔고 통일교 부분만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이 나왔습니다. 다음이 권성동 의원 선고였는데 이 정도면 권 의원 측에서는 불리하게 분위기가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메모, 다이어리,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미뤄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권 의원이 통일교와 정권을 연결하고 행사에도 직접 참석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의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권 의원이 금품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리면이나 사실 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면서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향후 다른 재판이나 정치권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강원도 입장에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역 정가나 당장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권성동 의원은 우선 중진으로 당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영동권, 강릉에서 정치적 위상이 남다릅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나와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면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물론 2심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일단 시점이 문제입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선고까지는 통상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올 6월이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 전에 권성동 의원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겁니다. 권성동 의원을 구심점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던 강릉과 영동권 국민의힘 지지층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지지의 핵심이 영동이고 특히 강릉입니다. 강릉뿐 아니라 강원도지사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뿐만 아니라 중앙정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도 파장이 크겠죠? 네, 한 전 대표 제명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미 윤리위 판단이 나왔었고 단식을 마치고 돌아온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넘어가기는 조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의결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쌍특검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해서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앞서 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대표 제명안이 표결을 통해 의결된 겁니다. 당규상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고 최고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은 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16명이 참석했는데 원주 갑지역구 박정하 의원과 춘천 출신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폭발 직전이기는 하고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탈당이나 신당 창당 등의 극단적인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재판부와 국민의힘 최고위 판단이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춘천의 70대 응급 환자가 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1시간가량 현장에 방치돼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 이뿐만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11개 지역 중 8곳이 원정 진료를 떠나는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토크에선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시는 최한나 강릉의료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의료원장 최한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지역 의료 불씨 어떻게 살리나라는 주제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으로 중앙에서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강릉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사실 강릉과는 연고가 없으신 걸로 전혀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역에 의료원장을 맡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의료 불씨 살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산부인과로 평생 이제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도 하면서 애기 안 생기시는 이제 우리 여성 환자들을 보는 게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의정 사태가 워낙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의정 사태가 워낙 심각해지면서 우리 의료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강릉은 뭐 그렇게 의료 취약지는 아니지만 강원도에 또 뭐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 의료의 문제가 이제 다 드러나고 국민들도 너무 걱정을 하실 때 이제는 지역의 현장에서 직접 도와야겠다. 정말 불씨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역시나 따뜻한 마음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릉의료원장으로 근무하신 지는 이제 6개월이 좀 네, 되셨는데 네. 직접 오셔서 보니까 현실은 좀 어떤 것 같나요? 네. 이제 강릉은 사실 강릉 아산병원도 있고 민간 의료기관도 이제 많아서 전국적으로 보거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의료 취약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구당 병상 수도 다른 데 비해서는 많고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이나 경기나 막 다른 지역으로까지 환자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도 이렇게 의사든 많고 병실은 많은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진료를 제때 못 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까 인트로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저는 어쨌든 강릉을 지키려고 와 있습니다. 역시 벌써부터 강릉은 뭐 힘이 샘솟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원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1번으로 시급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의료가 한 95%가 민간 의료기관에 의해서 되고 있고 그게 장점이 컸죠, 그동안은. 뭐 예약 안 하고 당일에 정말 그 의료 수가 저비용으로 얼마 안 된 돈으로 전문의를 이렇게 당일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지금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 의료가 서로 막 경쟁적으로 서비스 경쟁도 하고 뭐 수가 경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의료 혜택을 국민들이 본 반면에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지금 응급 환자들 이렇게 보면서 민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도 도의 그 많은 정책에 있지만 얼마나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네.
예. 사실은 6월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볼 네네. 겁니다. 예, 예. 우리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의료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정부가 또 지방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지역 완결적 의료를 향해서 적극 정책을 해야 될 때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처럼 지역의 힘만으로는 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개선되고 있다는 체감도가 사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가 그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이 보건복지부가 모든 정책을 그래서 이런 지필공이라고 하잖아요. 지역 네. 필수 뭐 공공의료에 맞추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의료에 관한 뭐 법까지 지금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27년에는 특별회계로 1조 1,000억 막 쓰겠다. 그러니까 막 예산을 막 쓰겠다. 그리고 예. 뭐 대통령께서는 뭐 설탕세를 도입을 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하겠다. 막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를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정 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 이용을 바꾸는 의료 수요를 같이 바꿔야지만 되는데 그거는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정치인들이 얘기를 안 해요.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만 뭐 어떻게 바꿔서 그 더군다나 뭐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그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10년, 15년 최소한 후의 일이거든요. 그 안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 뭐 10년, 20년 어떻게 기다리라 그래요.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통하는 그런 정책, 공급뿐만 아니고 수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아직 준비되지 않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강원도가 의료시설 접근성이 이제 낮은 지역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공공의료의 중요성, 역할도 당연히 너무나 커지고 있고요. 네. 강원도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 네.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강원도에 온 이유도 그겁니다. 강원도가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뭐 병원 가는 시간도 제일 길고 그만큼 이제 그 넓고 네네. 인구 밀도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의료원이 5개나 있어요. 강릉을 비롯해서 네. 원주, 뭐 영월, 뭐 삼척, 속초. 예, 인구 수 대비로는 제일 많아요. 우리가 경기도보다 경기도가 6개, 7개인데 우리가 5개인데 경기도는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리고 또 뭐 대학병원도 뭐 강원대, 한림대, 원주 뭐 많잖아요. 또 네. 관동대.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야말로 공공의료의 선두자치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토크에서 이제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지역의료 불씨 어떻게 살리나였는데요. 네.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막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네. 좀 나온 지 오래된 75년도에 우리 송창식 님이 네네. 만드신 불꽃이라는 정미조 가수님의 그 노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네. 오늘 뭐 저도 주제와 맞네요. 네,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첫 가사가 이제 그 뭐 씨앗이 뭐 하나 심었다, 꽃씨를 품었다. 이제 제가 강릉에 꽃씨를 품고 또 지역 의료의 생명의 불꽃을 이제 불태우는 그런 뭐 의미로 저도 그 가사를 보면서 추천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 제때 진료받고 치료받는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건강한 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토크 최한나 강릉의료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인격적, 신체적 괴롭힘, 심지어는 성적 발언까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도 약 2,000건, 2023년도엔 5,000여 건,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2,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교권 침해를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권 침해의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침해하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재해야 그 학생이 더 좋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문제도 많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보면서 교권 침해도 한번 그 기재를 해야지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 관련돼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왜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뭐 미리 선제 조치를 한다거나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한평생 기록에 남는 거는 또 바뀌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박탈시키는 게 아닌가. 현재 교육활동 침해로 학생이 받는 조치는 1호 학교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는 다르게 서면 사과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으나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기부에 교권 침해를 기재하게 되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통해 학생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교원단체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기부의 교권 침해 기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권 침해 사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법적 불균형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생님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것은 교권 침해 사안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란 점에 동의하나 학부모들과의 소송 등 오히려 법정 다툼이 늘어날 거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교권 침해를 받게 돼 해당 학생의 생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제자가 향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적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교사에게도 쉽지 않을 거란 주장입니다. 교권 침해 관련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면 학생의 미래, 그러니까 입시나 진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재 문제 때문에 학교에 많은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피해받은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이 기재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신고를 좀 꺼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를 둘러싸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교권 침해 가해자로 기록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생의 인권과 연결되는 가장 큰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권 보호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생기부 기재로 그런 낙인 효과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좀 더 고민하고 다른 방향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방안을 이번 교권 보호 대책 발표에서 제외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추가 논의하기로 하며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원 법률 지원 체계 마련과 학생에 대한 사전 상담, 예방 중심의 생활 지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권 보호와 함께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교에서 그런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면. 학교에 악성 민원을 넣는 부모님이 많으신데 이런 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인성교육 관련돼서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할애했으면 교육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원 대응 절차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조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피해 교사에 대해서 법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사후에 피해 교원이 다시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적인 지원 절차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교권 침해를 예방할 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똑 부러지는 분입니다.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이분이죠. 외유내강형 팩트폭격기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주 역시 얘기 나눌 정치권의 핫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부터 김건희 선고까지 그 파장은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의 예상과 비슷했나요? 변호사님.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부분은 인정한 만큼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모든 행위가 다 포괄일죄다라고 보고 공소시효는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 개별 행위이고 공소시효 지난고는 면소하겠다. 공소시효가 남은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음이 증거로 밝혀졌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기소를 못했는데 특검이 좀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 명태균이라는 자는 원래부터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의뢰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막 돌려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인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에게 뭐 정치 자금을 오고 가거나 그러한 증거는 없다라면서 무죄를 내렸고요. 알선 수재는 한 4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목걸이 부분, 아까 김건희 여사가 인정했다는 목걸이 부분과 샤넬백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금액이 1,28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이거를 재판에 비춰봤을 때 보통은 징역 1년 정도가 나오는데 1년 8개월이라고 선고를 한 것은 판사님이 마지막에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게 국민들이 많이 납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도덕성과 공정함이 상당히 요구되는 자리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요? 저는 이제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량이 1년 8개월이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말씀하셨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는데요. 알선 수재 관련해서도 어떤 거는 무죄가 나고 어떤 것도 유죄가 나고 또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여론조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지금 현재 김태훈 대전 고검장 역시 이번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하고 김건희 쪽하고 양측이 이제 같이 항소를 할 만큼 항소심에서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구형은 15년과 선고 결과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어제 선고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남은 재판과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덕수의 그 내란 관련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시위상 내란이라는 용어를 규정했고 친위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내란 혐의자에 대한 판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영향력을 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는 만큼 저는 김건희 관련한 1심 선고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의 무죄가 났지만 특히 통일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은 유죄를 줬거든요. 네. 같은 날 선고됐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권성동 전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이죠.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실형 선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법부가 1심 선고에서는 통일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특검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지하기 위한 보완을 하기 위한 정치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의 1심은
오세훈과 전재수 재판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명태균 리스크를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소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무죄가 나왔으면 그 구조가 그대로 오세훈 재판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리스크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좀 덜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금 1,280만 원으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갖고 갔다고 하는 그러한 명품 시계 같은 것이 도합 4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그럼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징역 1년 8개월이면 4천만 원은 징역 한 5년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의 16명의 현직 의원이 또 장관급 의원 4명 포함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와중에 전재수라는 실명이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러한 부분도 다 수면 위로 올렸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반론 한 가지만 하면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재판에도 라고 했던 전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특정 종교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그 해당 종교인 명부와 뭐 당원 명부에 대조했을 때 그런 것들 일치하는 것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소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했더니 전재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혐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통일교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묶여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정치자금법과 뇌물죄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와 뇌물죄의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정치 여사는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그 선거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전재수 전 장관은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명만 다른 거지 형량은 뇌물수재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유재범 정책차장님은 통일교 특검법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통일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천지도 전 동의합니다. 신천지도 동의하고 통일교도 동의합니다. 특검에. 유재범 정책차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게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당론인데 왜 통과를 안 합니까? 여당에서.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건데.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할 동안 왜 통과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신천지까지 다 묶어서 같이 특검을 하자라는 거였지. 그 부분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이 언쟁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두 번째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뒤이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거든요, 변호사님.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제가 아무리 보도자료를 찾아봐도 기사를 찾아봐도 통일교로부터 1억을 건네받았다는 것인데 권성동 의원은 이제 한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받아서 만약에 다른 캠프를 전달해줬으면 권성동 의원의 형량이 확 줄어들던가 혹은 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받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그 이익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그러면 결국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만 왜 잡고 넘어지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교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VIP 명단이 나왔고 선물을 줬던 명단이 나왔고 접촉했던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권성동 의원만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메랑이 민주당에도 돌아올 거라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이던 신천지 특검이던 거대 여당으로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단체로서 이 특검을 받아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번 판결은 조금 구형 4년이었는데 선고가 2년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 수사 명백한 범죄임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묻지는 못했다. 좀 아쉬운 판결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김건희 형량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성동 의원 역시 이 과정이 결국은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공정한 선거 질서 그리고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범죄가 좀 중대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종교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정치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종교가 정치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역시 뭐 양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있을 항소심과 또 대법원 판결에서 또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또 여쭤볼 게 권 의원이 1심 판결이 사실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요. 향후 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당장 6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있는데 강원 정치 지역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영향은 뭐 안 줄 수는 없겠죠. 권성동 의원이 강릉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캐파가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권성동 의원의 캐파를 다른 말로 하자면 무소속으로 2번 당선이 된 분이고요. 강원랜드 사건에서 무소속 2번. 2번 당선됐어요. 네, 2번 한 번 당선됐습니다. 아니에요? 2번입니다. 제가 정확히 잘 아니까. 예리하셨습니다. 네, 2번. 그리고 그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사건에서도 이제 무죄가 나온 그러한 저력이 있는 것만큼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처벌을 한번 받으면 사면되거나 복권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사면 복권이 너무나 쉽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8월 15일 사면으로 윤미향, 조국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1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사면 복권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도요. 일단 강 변호사님의 희망사항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사실 중요한 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권성동 의원이 석방된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중요한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일단은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도 좀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승리를 하려면 강릉 지역을 격전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로 지방선거를 강원도에서 이기려면 춘천이나 원주를 격전지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 지금 현재 여러 조사들을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강릉이 좀 격전지,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강릉의 정치 지역을,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 영동 지역에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좀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절호의 기회가 왔다. 또 그러기 위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진실하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강릉 시민들 중에 권성동 의원이 무죄로 석방될 줄 알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법원 앞에 왔다고 합니다. 권 어게인입니까 그거? 예, 어마어마한 인파가 법원 앞에 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는 이유가 지역 토착 비리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 하면 강릉 지방선거에 영향이 지대할 것인데 정권 창출을 위해서 했던 행위가 또 실제로 권성동 피고인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릉 민심이 흔들릴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서 날벼락 떨어진 셈이거든요. 네.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요? 차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다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시각 27일에 백악관에서 한국의 관세를 올릴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처음에 입장은 살짝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의 그동안 정치 스타일 볼 때 국내 정치에서의 위기를 국제 정치에서 뭔가 판을 흔들면서 흐름을 바꾸고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국익을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좀 여론전환 이런 행위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입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 요청이 강하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전투형 파병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냥 답변 안 하고 그냥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이 좀 급해지니까 좋다 그럼 공병대를 파견해달라. 그때도 답변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 좋다. 공병대를 파견하되 비전투 지역에라도 파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공병부대인 자위툰 부대가 비전투 지역으로 파병이 됐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부대의 희생 없이 어쨌든 국제 정치가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한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물론은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무조건 거절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럴 때이다. 아니 자인트 부대 파병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내면 희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버티면 관세가 25%인데 우리 국민들을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논조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발표한 거 딱 두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 무능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여지는 게 아닌데요, 그거는? 무능이니까 두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이거 지금 예측 불가라고 하는데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벤스 부통령하고 만나는 그 영상 또 영킴 의원하고 하원 의원하고 만나는 영상을 보면서 뭔가 터지겠는데? 이거 혹시 히토류가 터지던가 혹은 철강이 터지던가 반도체가 터지던가 다른 게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관세가 터졌네요. 그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벤스 부통령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소년보 목사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정권이 한국 정권이 너무 정치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때 김민석 총리가 뭐라 대표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너희 미국과 달리 정교 분리의 원칙이 우리는 잘 돼 있어. 하면서 벤스 부통령을 매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의 쿠팡 얘기도 한 것인데 자리를 옮겨서 그 영킴 하원 의원하고 영킴 하원 의원이 저보다도 한국말을 잘할 거예요. 예. 한국인들 만나면 한국말 하시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카메라가 있을 때 김민석 총리를 앞에 두고 옆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왜 미국 기업을 괴롭히냐. 이거 너무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관계에서 카메라가 있을 때는 좋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근데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왜 종교인들 괴롭히냐? 쿠팡에 대해서 왜 괴롭히냐? 미국 기업의 제재를 풀어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화답하지 않으면 다른 제재가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만 무능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국에 의해서 관세가 올라가고 국익이 침해당해서 이재명 정부와 국가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것처럼 아니죠. 선우가 이재명이 무능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제발 좀 미국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 진정하시고 차라리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두 분 의견은 좀 어떠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부터 비준안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일상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특별법 만들면 바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은 통과를 안 하면서 부산 해양수부도시법은 바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대 여당이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청와대 무능이라는 조미료가 더해졌다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대미투자특별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세 협약에 따라서 이제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투자 공사를 설립하고 투자 추진 구조를 좀 마련하고 그리고 외환시장 안전장치 그 협약에 따르면 이제 연간 뭐 200억 달러 뭐 투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혹시 모를 미국의 돌발 요구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자.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대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시고요. 국회 인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인준이 필요가 없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네. 정책협의 행정합의입니다. 헌법 제60조에는 조약 또는 이제 외부 파병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국회 비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비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세는 그렇게 되면 행정부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협상이다 이런 거 없는 걸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했던 건데 관세는 양을 올리고 줄이는 거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요청에 대한 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의 문제잖아요. 재정의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입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고요. 좀 특별법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국민의힘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엄청 협조하고 있죠. 아니 협조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와주세요. 자, 두 분도 네. 저에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네. 이번에 여야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이 됐거든요. 네. 이에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보수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한다 그래서 예. 많은 기자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직전에 풀이 어떻게 나왔냐면 3마디만 하고 가겠다고 풀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기자회견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게 풀이 가짜인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3마디만 했어요. 나는 제명당했다. 기다려달라. 나는 돌아오겠다. 아니 이러면 그냥 입장문만 발표하지 기자회견 왜 했냐는 생각이 들면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는데 최고위에서 그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상당한 이유가 진심으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보궐에서 험지에 출마하던가 이 정도의 입장이 있었으면 그러면 제명까지는 안 갔을 텐데 본인이 제명당하는 거를 본인이 자초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은요? 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가치가 없다. 저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재심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재심 안 하는 게 들리는 얘기하면 재심 신청이 하는 게 아니라 제명을 기다리고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와서 가처분으로 이걸 한번 출구를 돌파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좀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정치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당 안에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요. 정당 밖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서 풀겠다? 그거는 저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하고 무슨 영화 보면서 약간 본인이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제명됐던 김영삼 국회에서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를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부터가 자의식 과잉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영화 보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면서 로그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증거 기록은 다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본인 형사 사건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어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당 가처분 사건 거의 전문입니다. 엄청 많이 해봤어요. 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리 법원이 존중하기 때문에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요,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이제 잠잠했던 당 내혹이 다시 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한동훈이 제명되느냐 아니냐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이 일단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단절하지 못한 탓이 하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결국은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냐가 사실은 이제 승패를 가르는데 수도권의 지지율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진짜 영남 자민련을 넘어서 대구 경북 자민련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그 위기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죽하면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면서 이거 한동훈 제명으로 인한 이런 것도 여론 전환용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민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질은 한동훈 제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현재 지금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국정 운영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담겨진 전략적인 목표도 단식을 통해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여론전을 통해서 한번 국정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뭔가 야당을 통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런 것도 얻어보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단식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 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이것을 내홍 내전으로 이끌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명분이고요. 두 번째가 군사력이에요. 명분은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명분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대선과 총선이 이미 멀찌감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친이 친박 싸움에서 이러한 싸움이 발생했을 때는 이명박 대선 이후에 총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친박연대가 나가서 당 창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한 명분조차 지금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냐는 건데 오늘 16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쭉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분들 중에 10명 정도가 10명 이상이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군사력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비례대표가 아닌 의원들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꽃길 의원들만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발표를 하면서 당내 반발이 거셌거든요. 정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는 건데
두 분은 민주당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변호사님. 네, 저는 뭐 다른 당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합당 방식은 대등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호남에 있는 공천 관련해서 수많은 지형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강원도에도 뭐 조국혁신당이 이런저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기초의원을 모집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합당을 한다면 대등 합당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차장님은요? 일단 내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합당 여부는 각 두 정당의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의 상중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가 서로 각 같이 상주 역할을 자임하면서 지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당에 대한 논의는 좀 약간 잠시 이제 일시정지 상태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합당 논의가 재개되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당원들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내용은 아니고 절차가 이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지간 오늘의 주제 트럼프 판세부터 김건희 선고까지 그 파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당 목을 비틀어도 증거 기록은 남는다. 이것은 통일교 관련 정치인, 신천지 관련 정치인, 한동훈 관련 정치인, 모든 정치인들에게 말을 하는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차장님이요. 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협상 그리고 김건희 권성동의 1심 선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고 김건희 권성동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남아 있고요. 트럼프의 말 바꾸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가 생전에 이 세상에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고인이 남긴 말씀처럼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좋습니다. 좌지간 오늘 함께해 주신 강대규 변호사, 유재범 정책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